자, 오늘은 칼 포퍼랑 토마스 쿤, 가학사의 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일단은 이제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요.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저 촬영하는 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님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든 얘기는 녹음이 안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서 이번 강좌 수강하신 분들 있죠? 인터넷에서 봤다가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쵸? 과학과 기술의 차이는요,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폰 같은 거 있죠, 아이폰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거. 굳이 범주를 어디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포커스가 항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항상 뭐냐면 도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학 플러스 자본이 들어가야 반드시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권력도 들어갈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 같은 경우가 그건 과학적으로는 당연한 거죠. 뭐 어떤 원소가 있어서 산소 결합해서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융합, 핵분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이 어쨌든 융합이 되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폭탄 다 가볍게 올려놓으면 이제 그게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자본과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는 이 편리성의 사실은 문제예요. 기술이라는 거. 물론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전 핸드폰 쓰던 사람한테 이해되시죠? 하지만 적응만 하면 예전 핸드폰보다 더 편리함을 주죠. 반면 과학은 예를 들어도 알죠? 지동설은요, 그렇게 편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중세 시절에.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죠. 헷갈리죠? 성서랑 안 맞거든요?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지구여야 되는데, 뭐 빅뱅 이론 보면서, 변방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동설 같은 경우는 태양이 중심이니까. 이해되시죠?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는데 천동설과 지동설은 다 예측이 돼요. 똑같아요. 지동설이 선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식이 단순해서요. 천동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라든가 태양계 주변이 예측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예측은 됐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거 있죠. 뭐 과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진화론. 이거 과학의 대상인가요, 이거? 진화론이 과학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화론은 과학인가요? 과학은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 여기다 온도를 가하면, 이제 인문적인 지금까지 수업을 했다가 갑자기 과학 수업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다 없어요 하는데, 여기다가 온도가 100도에 이르면 끓죠. 제가 이거를 주장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예측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면 제가 놓는 거예요. 조건에서. 또 반복시킬 수 있죠. 100도 되면 끓고. 진화론은 어떤 동물 하나가 무진장한 시간에 거쳐가지고 진화가 됐다라는 건데 검증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공룡을 잡아서 뭐 공룡 계열이 어떤 동물, 예를 들어 세포 어떤 하나가 원숭이가 됐다. 그 시간이 얼마예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과학 이론이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개가 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너무 긴 거죠? 그러면 가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경험은 설명이 되는데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과학 이론으로는 아직 안 되고 가설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 진화의 가설이에요. 너무 오랜 텀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5분 안에 온도 하면은 검증이 되잖아요. 공 같은 거 있죠. 얘는 탄성이 있어서 놓으면은 올라온다.
이건 제가 계속 해도 되죠? 근데 이 진화는 여기다 원숭이를 여기다 한 마리 놓고 여러분들 기다립시다. 사람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다 죽고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을 설명하니까 뭐 어쨌든지 간에 일종의 생물학에서는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사유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최근에 뭐 서점에 나오는 책들 대부분이 진화 심리학과 관련된 책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왜 인간한테 역사와 문화와 교육이 있을까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직립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직립 아시죠? 사람이 직립하는 거. 직립을 하게 되면 여성들의 자궁이 구조가 작아져요. 네발 짐승보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완전히 자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숙아인 상태에서 나오죠. 그럼 바깥으로 나와서 부모가 교육을 시킬 때 말과 언어가 이게 전달되잖아요. 왜 동물들이 문화가 없냐 하면 문화가 없죠. 아프리카 초식 동물들 보면은 자궁에서 아이가 나오자마자 일단 이빨이 있어요, 애들이. 털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한 20-30분 지나면 바로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리고 그곳을 떠나야 돼요. 피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육식동물들이 달려들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랑 새끼 초식동물과의 관계에 있을 시간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쿨하게 헤어져도 돼요. 나를 낳은 어머니가 저쪽으로 가네? 난 저쪽으로 가버리지. 이러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인간의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빨 없죠? 걷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누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죠? 그 사이에 문화와 역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진화론의 하나의 그 힘이죠. 그 진화 심리학 책.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읽는 거.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왜 여성들은 운전을 할 때 시야가 좁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까? 시야가 좁다. 그러니까 시야 있죠, 시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 막 그런 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연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기타 등등.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의 그 과학 이론이 딱 나오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뭐야. 인간과는 아까 제가 어떤 비유를 들었잖아요. 핵융합과 핵분열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원자들 있죠. 그거보다 더 작은 세계들을 열어놓는 실험 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게 자본에 이용되거나 아니면 권력에 이용됐었을 때 기술로 변한다고요. 어쨌든지 간에 통치가 편하던가 돈 버는 게 편하던가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이전 살보다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 발견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이게 되냐면 더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운되는 거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기술이라고 하면 자본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본주의 문명을 비판할 때 기술 때문에 뭐 생태가 뭐 자동차가 생겨서 그럴 때 과학까지 날려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 경계선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오염을 만든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같이 자기들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무슨 기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생태 운동하는 분들 있죠.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인간은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다 잡으면 안 돼요. 인간은 과학적 활동하는데 잡으면 안 돼요.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생수 같은 거. 생수 요새 먹죠? 왜 우리가 물을 못 먹게 됐어요? 자본가들 때문에 못 먹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공장이 생기고 폐수가 생기고 오염이 생겼죠. 근데 이 자본가들은 놀라워요. 더러워졌네? 물 빼서 팔아먹어야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다 팔 수 있어요. 근데 생태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고 해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물이나 이 세계의 법칙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착각했던 것들을 열어놓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좀 구별이 조금 되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세기 철학자들 중에 꽤 영향이 있는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과학과 기술을 다 날려버리려고 그래요. 저것들이 우리 인간과 이 세계를 파괴한다라고 봐요. 기술을 공격하는 거, 오케이예요. 기술은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을 공격하다 보면 자본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자본과 권력, 이런 다른 문제와 항상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 가졌던 힘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계를 변화시켰었던 인간과 이 세계를 둘러싼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 많잖아요.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 보세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한테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으며, 그쵸? 막 놀라운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계와 우주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신화적 세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거랑 안 나온 거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태도 자체가 다르고 나중에 문학 작품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인간의 사유에서 완전히 달라요. 다른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과학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가 좀 이해 수준이 짧았던 것들을 계속 극복하는, 그래서 사실은 파괴력이 있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종교재판 받고 나와서 했던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말들이 가진 게 과학의 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구가 돈다라는 것들이 중세 시절의 권력이라든가 자본 쪽에서는 이용을 못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금방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요 두 가지를 일단은 좀 우리가 좀 구별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수학에서의 집합론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뭐 우리 일상의 수준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생태 문제를 건드릴 때 기술이나 과학이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세요. 그거 아마추어라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면으로 문제 삼지 못하고 약한 고리인 과학과 기술에다가 타켓을 두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의 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 좀 보면은 생태활동하는 사람들 많죠? 나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차라리 다른 식의 어떤 변화들,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는 데 해야 되는데 이합집산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려면 어디에다가 변화의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생태활동해가지고 생태운동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만나면은 제가 매일 이런 얘기 해요. 난 그건 좀 포인트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론적으로는 생태가 중요하다, 이건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 이건 활동 못하는 거잖아요. 서서 떠들 수 있어요. 생태 문제 중요하고 비정규직 문제 중요하고 떠들 수는 있잖아요. 이론으로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걸로 이 생태 운동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변화에서 중심적인 걸까? 이거는 조금 이제 의구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쨌든지 간에 요 두 가지는 조금 구별을 하고, 엄밀한 선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한 선은 아닌데, 대충 그 느낌만 이렇게 좀 파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가스통 바슐라르, 그쵸? 대학교 1학년 때, 이 가스통이 가스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스통이거든요, 가스통. 그쵸? 가스통 바슐라르인데, 그 대학교 교양 수업에 이거 가지고 웃는 순간 그 당시에 선생님이 너희들은 무식한 놈들이라고. 가스통 바슐라르의 가스통이라는 말을 듣고 집에 있는 가스통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쵸? 이거랑 또 유명했던 단어가 저희 때는 내셔널 있죠, 내셔널. 내셔널이라는 단어. 왜냐면 그 당시에 바가지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회사가 내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셔널이란 말이 들으면 막 웃고, 이 가스통이랑 이게 1980년대 중반부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그쵸?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일단은 문학 이론가로 먼저 소개가 된 사람인데,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 철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학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과학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거기에서 인간이 가진 문학적 상상력 자체가 엄청나게 작동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수화풍 있죠? 흙, 바람, 지수화풍이 뭐야? 불, 물.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추동한다라고 해서 각 테마에 대해서 썼어요. 촛불의 미학, 그런 것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평론가에서 평론가 그 정도 급은 아직 안 나왔죠. 김현 선생이 있었어요. 서울대 국문학과. 그러니까 문학과 지성사, 그러니까 창작가 비평가, 문학과 지성사가 7, 80년대를 이끌어왔던 양대 어떤 동인이거든요. 창작가 비평은, 오늘 이렇게 얘기가 산만해지네? 진화론에서 왜 짝이 나오지? 여기는 느낌이 딱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이 외판원이에요. 너희가 대학생이고 지성인이면 창비 지금까지 나왔던 거 영인해가지고 있죠. 30권, 40권. 왜 하는 거예요? 누가 김지아 선생이 여기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읽어야만 된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샀는데 안 읽었던 기억이 나고 집에 그 30여 권이 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도 할부였던 것 같은데 그 창비가 이제 민족 진영, 진보적인 그런 쪽이었고 문지는 좀 약간 순수 문학을 지향했었어요. 특히 프랑스 문학에 좀 영향이 컸었고 문지의 이제 그 창비의 중심적인 인물이 백낙청 선생이었고 문지의 이제 김현 선생.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시집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 시인들은 저 두 군데 하나의 시를 실어야 돼. 시집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 실리면 서점에 계속 꽂혀 있어요. 근데 다른 출판사에 내면 그 시집이 서점에서 못 구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한 3년씩 막 그렇게 기다리고 그럴걸요? 저 문지의 중심적인 이론가가 김현 선생이에요, 김현. 그러니까 당연히 문지가 프랑스 문학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문지 내부에서 바슐라르의 영향력은 꽤 컸어요. 우리나라에 과학 철학자로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 지수화풍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 불교든 어느 문화권이든지 간에 다시 한번 보면은 지수화풍이 어떻게 돼요? 흙, 지수, 물, 불, 바람. 이 불교에서도 이게 중요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고 시를 보면은 요 테마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서양을 알 거 없이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들은 근본적인 어떤 그 계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슐라르가 과학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새로운 이론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인간의 상상력이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상상력을 하는가? 이거 다 상상력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흙에 대한 상상력, 물에 대한 상상력, 불에 대한 상상력, 바람에 대한 상상력.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서 강은규 시인은 물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강은규 시인한테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시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추동력이 뭘까? 흙이나 땅에 대해서 상상하는 사람들 많죠. 대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바슐라르 책 중에 대지와 몽상의 시학 이런 책이 있어요. 이 땅과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시학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후반부에는 가요. 그래서 이 바슐라르는 거꾸로 소개된 사람이에요. 문학 이론가로 소개됐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했던 과학 철학자, 과학을 생각했던 가장 강력했던 이론가예요. 그래서 여기 과학 정신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지식은 어떤 의문에 대응해서 존재하는 법이다. 만약 어떤 의문도 없다면 어떤 과학적 지식도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행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구성된 것이다. 과학 이론에 대해서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슐라르의 얘기인데 어느 게 먼저냐? 세포가 있어서 미생물이 있어서 작은 그 세균의 세계가 있어서 세균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죠? 작은 세균이 있어서 현미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현미경이 만들어져서 세균이나 미생물이 발견된 거예요.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생물학 책을 보면 세포 사진이 나오죠. 그쵸. 세포가 먼저예요? 세균이 먼저예요? 현미경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아니에요. 파스테르가 있죠.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어떤 균을 발견했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린 세균을요. 파스테르 순서를 따라가 볼게요. 처음으로 미생물들 있죠. 세균을 발견한 사람의 상상력을 보자고요. 흑사병 있죠. 패스트 같은 거. 지금 균이라는 거 알지만 중세 시절 그때까지만 해도 악마의 병이잖아요. 달이 뜨는 뭔지 알죠? 늑대가 울고 그쵸? 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까미의 패스트에도 그 등장하잖아요. 시체들을 태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간들을 꺼내서 사람의 시체들을 다 태워야 돼요. 그쵸. 그래서 패스트가 한번 창궐하면요. 그냥 악마가 그냥 지옥 같은 게 이제 인간 마을에 오는 거예요.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학자 하나가 생각한 거죠. 아니야. 과학적으로 생각한 거죠. 무언가 다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신의 장난도 아니고 악마의 장난도 아니고 어떤 균 하나가 침투를 한 걸 거야.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상상을 했냐면 아주 작은 걸 거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작은 걸 봐야 되잖아요. 순서는 그런 거예요. 순서는 그런 거죠.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찾아봤더니 크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파스테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또라이가 하나 있었다. 사탄이 패스트를 창궐시켰는데 조그만 게 했다라고 해서 웃기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남겠죠. 몰라요. 아직도 파스테르도. 가설을 하나 세운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악마의 장난이 아니고 이건 작은 생명체 같은 것들 있죠. 마치 사람이 시체를 이렇게 방치를 하면 구더기게 생기는 거 알죠? 파리가 어쨌든 날아들어서 거기다 알을 놓으면 그 구더기가 사람 몸에서 있죠? 이제 성장을 하고 우리 몸을 파먹고서 나와요. 그런 것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개나 산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 들짐승들이나 그런 거, 새들 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한참 시간 보면은 속은 다 비어있고 그 날개나 이런 껍데기만 남는 거 맞죠? 그걸 정리해주는 게 구더기고 파리거든요? 파리들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 자연계에 있어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깔끔하게. 그럼 그런 것들을 옛날도 봤겠죠? 그런데 이게 패스트가 걸리면 그런 구더기 같은 요만한 크기는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지만. 그래서 당연히 상상하겠죠? 더 작은 거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현미경을 만드는 거예요. 보자! 더 디테일하게. 파스테르가 처음으로 어떤 균의 시료를 검사하는 날로 돌아와 봐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현미경은 드디어 완성됐고 현미경 밑에다 시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렌즈를 옮기는 거죠. 이렇게. 와! 음악 넣어야 돼요. 두두두두두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파스텔은 몰라요. 아직은.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시커먼 놈이 꼬리가 있고 꼬리에 이렇게 돼 있는 그 악마 있죠. 삼지창을 두고 조그만 놈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스텔은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악마다. 악마 떼거리들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균이 발견된 거야. 그리고 그게 발견된 다음에 그게 사진이 찍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거꾸로 돼 있어요. 세균이 있었고 이 세균의 크기는 이거기 때문에 현미경 배율은 이래야만 된다. 하지만 빠진 게 뭐예요? 파스텔의 상상력이야. 그런 것이 있을 거야 현미경을 만들고 두 가지를 묻는다면 현미경이 먼저예요. 그래서 현미경 안에 응집돼 있죠. 뭐가 응집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상상력이. 어느 작은 생명체가 우리를 병들게 할 거야라는 상상력이 현미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세균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발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요 현미경, 요 화면이 여기 이제 시료가 있는데 시료로 이동하기 전까지 진짜 음악 나와야 돼요. 그쵸? 파스테르 어떤 과학자가 처음으로 현미경을 만들어서 아주 작은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그때의 경이 이쪽으로 딱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뭐가 나타날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만한 악마 있죠. 삼지창 딱 들고 이렇게 한 10명이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슐라르가 주목하는 건 그거죠. 현미경이 먼저야? 세균이 먼저야? 뭐가 먼저예요? 현미경이 먼저예요. 더 중요한 건 현미경을 만든 그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바슐라르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실험기구는 우리의 이론 있죠. 이론이 물질화된 거다 그래요. 우리의 과학적 상상력이 물질화된 게 실험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